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여러분들 대박 터트리시기 바랍니다. 가기 어렵고. 옛날하고 이제 부동산이 옛날하고 달라갖고 한 번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일은 아주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경매의 특수 물건을 제가 고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고르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이제 빠져나올 건데,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어서 시가보다 반값으로 떨어진 것을 낙찰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정상가보다 좀 싸게 금매 가격으로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물건은 거진 다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하락한 물건만 가지고 추천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 판단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그 아파트 경매를 시작해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물건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아파트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분, 그 다음에 농지 연금으로 투자할 것, 그 다음에 반값으로 토지 경매가 나온 것인데, 반값으로 하락한 이유가 건물이 매각 제외되는지 지적법상 도로가 없든지 이러한 문제인 건데, 건물 매각 제외됐을 때에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봐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값 공장 경매인데, 지금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토지를 투자해놓고 토지가 올라가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 근 한 10여 년 동안에 보게끔 되면, 그랬을 때 그 토지를, 우리가 토지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올라가는 이유가 주변에 기반시설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곳에 땅을 사놓고 기반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의 힘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면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공장의 땅을 땅값만, 건물은 제외하고 땅값 이하로 떨어진 것만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아놓고 토지를 투자하면서 월세를 받으면서 팔릴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값 공장에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첫 번째 물건은, 자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2043 양주시 광사동의 25평형 아파트가 49%까지 하락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약 1억이고, 여기 보면 세입자가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는, 대항력 없는 전입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아파트가 15층 중에서 1층입니다. 1층인데 1층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시가의 한 90%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지금 49%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이제 제가 특수 경매를 하나 추천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 낙찰을 받아서 이제 가서 먼저 만나라고 했더니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그 사람이 뭐 건물 이게 매각 이렇게 당신 걸 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월세를 한 20만 원 정도를 드릴 테니까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해갖고, 그럼 그렇게 하고 시간을 좀 주면서 기다리자고 해갖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5,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월세 못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거기 세입자한테다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세입자가 내가 얼마 동안은 돈을 좀 줄게 하고 한 1, 20만 원 정도를 주다가
6개월이 딱 지나니까 명도 소송을 해야 되니까 어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낙찰을 받으면은 인도 명령은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것인가 안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하면 되는 거고, 이게 여기도 보게끔 되면 이렇게 세입자가 있다고 했을 전입자가 있다고 할 때 대항력이 있든지 없든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놓으면 무조건 인도 명령을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따져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날짜가 언제죠? 보면 여기 보면은 2억 200짜리가 9,800만 원까지 하락했는데 1월 14일입니다. 권리 분석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4개가 이렇게 타워형으로 돼갖고 가운데 102호고 방 3개, 화장실이 2개 있는 아주 뭐 전형적인 우리 일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이라는 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이 1층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좀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대규모 단지의 아주 나홀로 아파트는 아닙니다. 위치는 양주시청 있는 데서부터 조금 몇 킬로 안 떨어진 이런 곳에 있고,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경매하게끔 되면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 권리 분석은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을 찾아서 제일 앞서에 있는 압류,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그게 기준권리가 되고 그 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등기부 등본상에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의 거래가 없이도 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걸 등기부 등본에 지우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돈이 거래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준권리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압류나 가압류에서 가격이 적대든지 또는 시간이 3년 이상 제척기간 이상이 지났든지 했을 때는 그 기준권리를 한번 의심은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기준권리로 삼아갖고 권리 분석을 또 다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서류상에는 그렇게 기준권리인데, 두 번째는 현황의 권리 분석입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점유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을 때 할 때는 그거는 내가 돈을 냈어도 저한테다가 모든 권리가 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한 권리 분석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러한 권리 분석, 현황이나 서류상이나 권리 분석을 전부 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가격만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제가 가장 가격을 갖고 하는 얘기가 뭐였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경매는 지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로 경매장에서 승부욕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승부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운전할 때, 그 다음에 경매장에 가서 입찰할 때 딱 내가 필요한 가격으로 쓰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얼마 쓸까 이번에 이겨야지, 이런 사람은 낙찰을 받을 수 있어도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한 번에 가서 낙찰을 받지 못하고 5번, 6번, 7번, 8번을 가더라도 그 중에서 한 번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한 번만 가서 낙찰을 받아갖고 내가 승부욕으로 이겨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거 안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은 경매장에 가실 땐 절대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제일 앞서 있는 근저당 설정이 뭐가 있죠? 신한은행이 있는데 신한은행이 1억 4천이 있다가 1억 1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다른 데서 다시 말하면
이 사채를 다시 또 끌어쓴 것 같아요. 그래놓고 여기다 보면 그 사채업자가 뭐까지 해놨죠? 전세권 설정까지 해놨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보게끔 되면 기준 권리 후에 전세권 설정은 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그 후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말소된다, 이렇게 보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1층이 실거래가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 한번 확인하고, 실거래가 되는 것에 80% 이상은 쓰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로 해갖고 낙찰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다른 거 다시 찾는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입찰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2024 115464 2분의 1 지분영매입니다. 제가 이걸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실거주하실 분이 이것을 집을 낙찰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배우자하고 둘이 같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배우자와 거기 있는 자식에게 다시 그러니까 2분의 1에 3분의 2와 3분의 1을 다시 상속을 했습니다. 상속을 했는데 자기네가 상속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상속을 하냐면 대위 상속을 시켰는데 돌아가신 분이 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드 회사에서 그분을 2분의 1 돌아가신 분을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그 상속시킨 걸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690만 원을 청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그 스피드 옥션이나 이런 데서 권리 분석해 놓은 것이 잘못해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해 놓은 것이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7,800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6,3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충분히 하락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예요? 2분의 1 지분이죠. 이렇게 돼 있고 단독주택입니다. 여기 도로 있고 단독주택.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김해시청이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인 옛날 그냥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경매 2009년에 이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놓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가압류가 전부 다 지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가압류는 전부 다 말소가 되다 보니까 말소를 시킨 거. 이건 그 낙찰을 받고 낙찰받은 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가압류를 전부 다 말소시킨 사례입니다. 말소를 시켰고 여기 보시면 되면 뭐 했죠? 증여해놨죠. 증여했는데 유 누구죠? 81년대 여기 마산시에 있고 여기 마산시에 있는 주소가 같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낙찰을 받으신 분은 맞던 번지 78년생이고 마산시에 사시는 거고, 증여한 사람이 증여받은 사람은 누구죠? 마산시 같이 있고 2분의 1이고 유정이고 81년생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분의 1을 증여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뭘 했죠? 24년 뭘 했죠? 상속을 했죠. 누구의 지분만? 맨 처음에 낙찰을 받았던 이 사람 지분만 상속을 시킨 겁니다. 상속을 시켰는데 어디서 상속을 시켰냐 보면 대위원인 해갖고 여기서 보면 대위자가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한 게 얼마죠? 현대카드지 않습니까? 현대카드에서 보면 임의경매로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스피드 옥션에서 실수했다는 것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세입자가 있죠. 노 누구가 있고
여기 보면 토지주택공사가 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노후가 세입하는 전세보증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 받는 것이고 여기는 전입자고 이거는 토지주택공사는 돈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전입자라는 얘기예요.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물어주는 건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 누구는 전세보증금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누가 해야 되냐? 주택토지공사에서 전세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하나만 있는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얼마라 그랬죠? 여기요? 500만 원이라 그랬죠? 500만 원이라 그랬죠? 500만 원이라 그랬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5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 옥션에서 권리 분석할 때 5천만 원을 잘못해갖고 500으로 해놨으니까 우리는 5,500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 주택토지공사에서 뭘 했죠?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해서 모질하게끔 되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최저 가격이 얼마였었죠? 6,300. 6,300이죠. 그러니까 6,300 이상으로 우리가 낙찰받게끔 되면 거기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배당을 받아가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690만 원을 가지고 대위 상속을 시킨 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600 부친이 카드 대금 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갚으면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한테 해서 취하를 시키려면 취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잔금을 내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되는데 아까 가격이 몇 프로까지 하라고 그랬었죠? 36%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좀 이 경매 집어넣을 때보다 감정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감정 가격에 우리가 70%에만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집어넣어서 팔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르지 않고 낙찰받으면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만약에 이 경우에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잔금을 내지 않고 취하 동의서만 한 500만 원 받으면서 끝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이 경우에 그 사람이 그걸 취하를 시켜서 우리가 잔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 근처 공인중개사에다 좀 금매 가격으로 내놔갖고 같이 팔자 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추천한 겁니다. 2층은 2층에도 임차인이 있네. 예, 임차인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2층에 있는 그 임차인은 전입 한번 하고 자기 세입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다 이런 뜻이고 혹시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없는 줄 알고 낙찰받을 때 나 전세보증금 3천만 원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나 5천만 원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근데 제가 왜 추천했냐? 그 사람은 그 5천만 원이 만약에 2층에 있는 사람이 나 5천만 원 있으니까 내 돈 줘 하면은 2분의 1 낙찰받은 사람 나한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돈 준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까? 준 사람한테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뭐냐면 돈 준 사람이 나 아무것도 없다 나 뱉잖아 하게끔 될 때는 낙찰받은 사람한테다가 대신 물어주게끔 돼 있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인데 이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는 다 낙찰받지 않고 2분의 1만 낙찰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다고 뱉잖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혹시 간혹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겁내지 않고 추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했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층에 있는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추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인천지연 24 강화도 길상면에 대지가 201평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로는 지분이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179.9배, 약 180평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3동이 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2억 1천인데 얼마까지 하락했죠? 7,2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르지만 않고 낙찰받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 물건을 가지고 한 10몇 년 이상을 제가 강의해갖고 강화도에 있는 물건을 추천한 적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얘기가 지르지 말아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제가 추천하거든요. 이 권리분석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화도에 있는 땅을 10개를 추천해서 9개를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8개는 낙찰을 못 받을 만큼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겁니다.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 강화도에 있는 땅을 많이 찾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요새 좀 부동산의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하락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르지 말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도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매각 제외인 컨테이너가 3동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내놨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그건데 착공계는 내놨는데 뭘로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내놨나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뭘로 됐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으로 할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거고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내게끔 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나가게끔 되면 종합소득세도 내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는 주택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뭘 했죠? 뭘 해놨죠? 여기 착공해놨죠. 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러나 착공을 하게끔 되면 언제까지 준공이 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허가는 그대로 오랫동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은 제가 보면 허가만 받았고 착공계를 내놔서 허가가 취소되지 않게끔만 만들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았으면 내가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방법은 여기에 건축허가 받은 사람한테 가서 너 건축주 명의 변경을 나한테 해달라 하면은 순순히 해준다 그러면 넘겨받으면 되는데 순순히 해줄 사람이 없겠죠. 돈을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한 개발행 허가를 받기 위한 금액 정도만 내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만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계약을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근데 가격을 너무 높게 달라고 했을 때는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에 내가 땅 주인입니다. 여기 건축허가 받는 게 있습니다.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내 이름으로 건축허가 안 납니다. 건축허가는 땅 하나의 허가가 나기 때문에 먼저 주인의 허가가 나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착공계 냈습니까? 하면 여기 보면 착공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담당자한테다가 여기 착공계는 냈지만은 담당자 가 보십시오. 착공한 건 하나도 큰 적도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 제가 가서 이렇게 보게끔 되면은 제가 여기 현장 답사 가면서 조사한 걸 보게끔 되면 착공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먼저 허가 받았던 거를 말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낙찰받으면 제일 먼저 건축 허가가 받은 사람과 협상을 해서 건축지 명예변경을 넘겨받으면 되는 거고, 그 사람과 가격이 협상이 안 됐다고 할 때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멸시를 해달라고 그러고 내 이름으로 새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 3개가 있죠. 컨테이너 하우스 3개를 가지고 먼저 그 주인을 찾아서, 주인은 제가 보기에는 땅 주인이겠죠. 땅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치워달라. 그리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장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컨테이너 주인이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 컨테이너가 뭐 2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한 뭐 1,500만 원만 주고 당신이 사겠느냐고 협상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내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주인이라는 사람이 치우지도 않고 협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다시 말하면 판결문 받죠. 지료를 주라는 판결문 받았지 않습니까? 판결문 받게끔 되면 이 컨테이너 주인하고 나하고는 채권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자 관계로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 걸 법원에다가 명시해달라고 얘기하게끔 되면 명시하게끔 되고, 그 재산을 압류를 하고 경매로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주인이 땅을 낙찰받은 우리와 협상을 안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해가셨지? 제가 오늘 지금 3개를 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낙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받으면 어떻게 매도하고 팔고 빠져나와서 수익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낙찰받아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보실 건 뭐냐면, 현장을 보시면 이렇게 집이 있고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우리가 보면 최종 쉼터 같은 거를 3개를 갖다 놓고 아는 사람들이 빌려주거나 뭐 이렇게 와서 뭐 우리 뭐 하루 이틀 3일씩 자고 가게끔 이렇게 빌려주는 걸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무도 여기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여기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죠. 제가 항공 사진을 봤더니 우리가 요 땅입니다. 여기 요 땅인데 진입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뭐 건물 같은 것도 있죠. 봤더니 이 항공 사진은 몇 년 전의 항공 사진이고 현재에 있는 그 땅은 전부 다 이렇게 집도 들어서 있고 도로도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공 사진은 몇 년 전의 것이니까 현장을 가보면 이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입찰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권리분석에 보면은 3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근저당 설정 말고는 아무것도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권리분석상으로는 그 아무것도 없고 또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이 때문에 권리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 그 다음에 착공을 낸 거, 그것만 낙찰받은 다음에 해결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건축법상 도로를 가지고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 날 2월 17일 날 특강을 합니다. 5시간 동안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근데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허가만 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날 것 같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배수로 사용 승인을 받아와라는 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날 수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도 배수로 사용 승인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제가 추천하는 그 지적법상 맹제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이 있던 걸 갖고 이렇게 해서 쭉 했다가 이번에 제가 한 20여 년 정도의 경험을 가진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5년 전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완해서 그 후에 알았던 사실은 보완해서 새로 또 만들어서 이번 2월 17일 날 이곳에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건축 허가시 인정하는 도로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만 건축 허가를 내준지를 알고 있지만은 건축법상 도로 적용 제외 제가 여기 읍면 이하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리 이는 건축법상 도로를 제외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넓이가 안 돼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제44조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 승낙을 내가 받아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았던 것을 내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도로 대장에 고시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현황 도로인 경우에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룰이 무조건 OX 논리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하게끔 되는 겁니다. 법에는 예를 들어서 법에는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을 제외한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렇게 쓰면 전부 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아니하냐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질의해보고 답변해보고 건축 허가를 집어넣어보고 했을 때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합니다. 이것은 책을 보고 공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여 년 정도의 기간에 있어서 실전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강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 강의할 때 보면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제 이름 돼 있죠? 이종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질의했습니다. 질의 유지 도로 지정 공고된 도로를 이용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 시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등해야 하는지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건축법만 다 맞으면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축법만 그래서 건축학을 받으려면 건축법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방법도 맞아야 되고 주차장법도 맞아야 되고 하수정화조법도 맞아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어떤 땅에 허가를 받기려면 농지에다가 만약에 건축해야 된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된다든지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건축 허가 자체 건축가에 가지도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반려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의 조건이 있고 건축법에서 도로 조건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 조건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로의 조건이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조건이에요. 따라서 건축법에서 도로 조건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에서 도로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가로 가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시의 도로의 조건, 건축 허가 시의 도로 조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럼 뭐 답변을 했는데 답변은 뭐죠? 건축 정책과에서 답변했죠. 이거 건축 정책과는 다시 말하면 건축과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답변했죠? 보면 도시정책과죠. 도시정책과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자 보면 보십시오. 질의하신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라 도로법의 고시를 받은 경우 도로 이하 지정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이해관계 동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거는 건축과 얘기입니다. 근데 도시정책과 다시 말하면 도시 개발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 자 보십시오. 위 규정의 취지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대상 토지에 대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똑같은 건축법에서 도로로 고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축과에서는 오케이 사용승인하고서 오케이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도로인데 건축가에서는 인정해도 도시개발과에서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못 이해하게끔 되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실수가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 아니에요. 땅을 투자하게끔 되면 몇천면에서 몇억을 투자하게끔 되는데 만약에 현황도로도 있고 건축가에서는 우리는 건축가가 내줍니다 하는데 도시개발에서 우리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건축가에 가서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가가 받은 적이 있는데 건축가가 내줍니까? 그랬더니 건축가에서 예, 건축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시고 도시개발과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 도시개발과에 가서 허가를 낼 수 있을까 했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동도를 이용해 건축가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니까? 그 도시개발 담당자 깜짝 놀라서 그 조례가 몇 조에 있는데 그래서 건축법 24조에 있는데 그랬더니 그렇죠. 그건 건축가에서 보는 거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조례 안 봅니다. 도시계획조례 보죠.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이러한 것이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거를 낙찰을 받고 추천을 하고 했을 때도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던 것이 있는 거를 다 찾아서 정리를 한 것을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가 없는 것만 추천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왜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문제가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추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은 추천을 했으니까 알지 비슷한 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런 걸 다시 또 낙찰 받았을 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에 대한 것은 내가 좀 특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준비를 한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번 2월 17일 날 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1월 17일. 1월 17일입니다. 2월 17일. 자, 떠나보시죠. 포천시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질의했습니다. 이게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 땅을 지나서 현황 도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현황 도로 가서 이거 건축허가 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이렇게 보더니 이런 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뭐 쉽게 얘기해서 똥이나 된장이나 다 허가를 내주는 거지 반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고서 내가 건축위에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심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위에 올라가서 그 심의위원장 있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가격이 4억짜리가 한 2억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나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말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때? 아유 저한테 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 도로로 있는 조례가 다 있는 거 건축법 있는 거 다 가지고 여기에 이것이 이렇게 합당한데 이것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정식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서류로. 이 서류로 질의하는 것은 제가 언제 배웠냐면 제가 그 중동에 건설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감독관들하고 인스펙션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 인스펙션 해달라고 감독관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어떤 때는 지가 심술이 나면은 인스펙션 해달라도 안 나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로 하지 않고 서류로 된다? 인스펙션 해달라 하고 찍어가고 우리가 서류 보내고 도장 찍어서 딱 보내면은 자기가 우리가 인스펙션 해달라고 한 것을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유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유 없이 안 나왔을 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 감독관들이. 그때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서류로 해야 된다. 그걸 그때 알아가고 제가 말로 해서 안 된다고 한 걸 서류로 해서 정식으로 질의하고 서류로 정식으로 답변해달라 하니까 제가 조례와 법규 있는 걸 다 가지고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나왔죠? 자 보십시오. 여기 포천시 신입도 27번지 일부의 포장재 통로로 사용 중인 부분을 제척하여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빼고 여부 한 개 때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로를 이용한 통로에 접하고 있어 통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척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제가 이거를 한 개만 제가 오늘 샘플을 넣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것이 한 수십 개가 되는 그 사례를 내용물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1차 특강은 이러한 담당자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은 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2월 7일 날 2월 7일 날에도 2차로 또 소송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멀쩡히 쓰고 있던 포장된 도로를 이렇게 갖다 뭐해?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묻게끔 되면 당연히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 원칙인데 안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해?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러 가보면 이렇게 뭐해? 출입 금지하고 막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아놓은 경우가 있다는 게. 이렇게 되면 가격이 49%가 아니라 34%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 낙찰을 받아서 소송으로 해결했던 사례. 1월 17일에는 담당자가 순순하게 그럴 때 조례가 모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이럴 때는 내줄 수 있습니다 하고 했던 사례. 2월 7일에는 담당자도 안 해주고 토지주가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았을 때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텄던 사례.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나눠서 정확하게 강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씩 받고 교재를 포함하는데 교재는 제가 예전에 냈던 그 교재가 있는데 이번에 그 교재가 한 3, 4년, 4, 5년 전에 냈기 때문에 그 후에 실전 사례나 그 후에 알았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교재를 제가 출판사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강의하기 위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를 그 교재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제가 2권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7일에도 교재 2권을 드리고 2월 7일에도 교재 2권을 드리면서 5시간씩 10시간에 의해서 모든 도로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전부 다 종합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신청을 하시게끔 되면 제가 동영상으로 밴드에다 초청을 해드려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는 교재는 우편으로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막았던 사례입니다. 막았던 사례를 해가지고 뭐냐면 이 막은 것을 터라 하는 판결문을 받았던 이 사례입니다. 제가 이 판결문 받았던 거는 먼저 교재에 한 5개, 6개밖에 안 됐는데 교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제가 판결문 받은 것이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그건 교재에 없는 거거든요. 이 교재에 없는 요 근래에 판결문 받았던 그 7개의 사례도 같이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2월 7일 날 같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은 각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 4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서울 동부지원의 2024-1064 송파구 34평형 아파트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입니다. 여기에 청구 금액이 1억 3천입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지금? 16억이죠. 2분의 1이 16억이면 전부 다면 얼마죠? 32억 정도쯤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 가격보다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세죠. 지금 강남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제 경매로 얼마로? 1억 3천이 경매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다른 사람이 세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부가 살고 있는데 얼마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에 부부만 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1억 3천 때문에 이 아파트를 포기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 우리는 낙찰을 받고 취하를 시켜도 되고 만약에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정동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정도는 실거래 가격 정도 또는 한 5%만 낮춰도 바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절대로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하될 확률이 98%. 혹시 낙찰돼서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할 때까지의 시간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거는 한 번만 떨어졌죠. 1억 16억짜리 얼마까지 하면 13억까지 하려겠죠. 얼마? 20%가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파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점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2분의 1이 우리 거죠. 제일 먼저 우리가 잔금을 내게끔 되면은 나머지 주인 보고 뭐라 하죠? 16억에 대해서 지료 청구를 하는 겁니다. 16억을 갖고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내면서 여기서 견딜 수 있겠냐는 겁니다. 취하가 되든지 우리는 지료 청구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지료 청구를 해가지고 상대편 우리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았잖아요. 상대편 2분의 1 지분만 경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지분만 경매시켜 놓고 우리는 공개적 우선 매수를 우리가 갖고 오게끔 되는 거죠. 실거래 가격과 얼마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는 가장 투자하기 좋은 것이 이런 겁니다. 물론 금액이 조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가져야지 되죠.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 대출 잘 안 해주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현금 동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지분 대지권, 지분 전용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분 대지권이 18점이고 지분 전용이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라 이런 얘기죠. 아니요, 이분이 이쪽에 어디요? 지분 대지권, 지분 전용 해놨잖아요. 2분의 1인데 지분 대지권이 18.7평이고 지분 건축 평수가 34평인데 저게 나누기 2를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게 잘못 표시한 거죠 몸에. 요거 말씀하는 거죠 여기. 여기야 보면 여기야. 네. 그 지분이면 저게 절반씩 돼야 절반씩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15층에 1501호고 위치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여기 가락시장역하고 가깝습니다. 보면 근저당 설정이 보면 5억 2천밖에 없죠. 지금 30억 가는데 옛날에 했던 것인지 없고 이거 보면 김누구 해갖고 4분의 3,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3이네. 4분의 3. 요새 그 배우자하고 2분의 1씩 똑같이 하지 않고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낸다고 4분의 3하고 배우자는 4분의 1만 해놨네요. 여기 보면 배우자에 의해 본인이 가져가고 있어 다른 점유자나 임차인은 없다고 함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엔 거의 제가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이 정도를 낙찰을 받아서 취하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평택에 1514280 안성시 공도읍 25평형 아파트입니다. 안성이 아파트입니다. 저는 용인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좋다고 보지만은 용인의 배후 도시인 안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그 안성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면은 7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인데 이 지분이 아닙니다. 하락을 했고 강제 경매가 얼마나 하면은 6,6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취하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70%까지 하락해서 2억 4,900에 1억 7,40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아파트 쪽인데 여기 몇 호죠? 1706호입니다. 17층입니다. 17층. 103동의 17층의 아파트. 여기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요 단지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보면 우리가 여기가 지금 안성 인터체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앞에 나가 보면 그 여기 뭐 있죠? 원곡.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양성 이쪽에 그 반도체 있는 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배후도시로 제가 보기에는 안성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의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 곳이 지금 안성에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도 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인하고 가깝기 때문에 용인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좀 가격이 하락한 안성에 있고 안성에 제가 보면 공장이나 창고 부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하게끔 되면 제가 나오기만 하면은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면은 여기 보면 교보생명에서 1억 8,800 있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서서천 농협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구 개인이 강제 경매로 신청한 겁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1인이 등재돼 있음. 6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성남지원 24 67448
광주시 해독동에 창고가 960평이고 건물이 382.96평에 강제경매 청구 금액이 얼마죠? 29억. 보증금이 5,500만 원에 월 차임금이 5,700만 원입니다. 570. 열심히 창고로 돼 있죠. 여기 보면 감정 가격이 46억인데 얼마까지 하라고 했냐면 22억까지 하라고 했는데 토지의 감정 가격만 41억이에요. 이건 조금 이 41억의 감정가는 41억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매하려고 하면 이 가격은 안 될 수가 있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땅을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은 주변에 이 창고 주변에 다세대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 가격이 다세대를 짓는 가격으로 감정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지금 원래는 오랫동안 창고를 지내면서 땅 가격이 올라가다가 다세대를 지어서 팔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광주 해독동이라도 다세대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건 없지만 여기가 창고 용지는 최고 좋습니다. 해독동에서 원래 높은 산을 하나 넣으면은 그 성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눈이 오거나 뭐 할 때는 그쪽으로 돌아서 오거나 이게 막힐 때는 돌아와서 오고 했었는데 이쪽에 지금 굴이 뚫려가지고 고개를 넘자고 굴로 지금 바로 성남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해독동에서. 그래서 가깝게 만들어졌는데 감정 가격은 다세대 가격으로 감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창고를 허물고 다세대를 진다고 했을 때 제가 분양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를 보는 겁니다. 원래는 그 옆에 하고 같이 아파트를 지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짓기는 지금 이 평수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대출 일부 받고 새가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창고로서는 최고로 새가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고 시설을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 땅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것만 창고고 나머지 전부 다 빌라예요. 연립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 가격도 그 연립진 빌라를 진 가격으로 감정이 됐기 때문에 된 건데 원래가 투자할 때는 이렇게 주변에 들어서지 않을 때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고 몇 년 지나다 보면 주변의 환경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얼른 창고 던지고 빌라 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그냥 월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던지지 않고 그대로 뻗치다 보니까 빌라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지금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용도는 창고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광주시청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도로를 넘어가면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성남인데 여기에 이게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에 지금 굴이 뚫렸습니다. 굴이 뚫려갖고 바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우리 집에 올 때도 이쪽으로 굴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이 고개를 하나 얼마나 높게 올라가야 되는지 안 다녀서 이제 굴이 뚫렸기 때문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 창고로 임대 주고 하기는 아주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세 동이 지어져 있고 실내 보면 이렇게 1층, 2층으로 해서 물건 쌓아두게끔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얼마로 되어 있죠? 수지신용협동조합에서 이렇게 20억, 그리고 수지에서 다시 5억 4천,
추가로 해서 한 20몇 억 정도쯤 되는 걸로 보는데 위치적으로 워낙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보면은 낙찰을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얼마죠? 보증금이 얼마죠? 5,5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월세 합의가 570만 원 정도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공장은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월세를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3년 이상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공장을 매도하지 말고 제가 낙찰받은 법인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밴드에 제가 이중실의 공개 강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은 제가 이렇게 경매로 낙찰 받았던 것 또는 토지 개발한 거 특수경매에 관한 것을 하루에 한 개씩은 조그맣게 한 10분 20분씩 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뭐 출근하거나 뭐 할 때에 그 여기 밴드에 가입을 하시게끔 되면 버스를 타거나 어디 전철을 타고 갈 때 한 10분 20분을 제가 이렇게 그 특수경매에 대해서 강의한 거 토지 개발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제가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밴드의 이종실의 공개 강의하고 한번 가입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을 하게끔 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하루 정도면은 수락을 해드립니다. 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고향지원 24 64 242 642 52 파주시 탄현면 공장입니다. 이것도 공장인데 1258평이고 토지가 건물이 456평입니다. 이미 경매 청구 금액이 40억입니다. 공장이 세동에 임차 보증금이 1억 2,500이고 월 차임이 55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면은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46억에서 22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만 감정 가격이 얼마죠? 32억입니다. 32억을 22억이다 낙찰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 가격의 토지의 감정 가격보다는 약 10억 정도를 하락해서 낙찰을 받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우리가 이런 돈을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죠. 대출을 받고 3년 동안을 운영을 하면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줘서 투자라는 그러한 식으로 판단을 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투자할 때는 공장을 투자할 때는 대지만 보고 대지 가격보다 좀 적게 낙찰을 받아갖고 매도의 가격을 토지의 감정 가격 정도로 매도한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서 낙찰을 받게끔 됐을 때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 공장도 아무리 건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르거나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직접 이 공장은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욕심을 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이라 그러면 절대 승부욕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에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입찰에 임해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 2층, 2층 해갖고 여기에 보면 건물이 있고 공장 해갖고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항공사진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 이제 근데 여기 건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네 개가 있죠. 이렇게 진입 들어가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여기 보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요 공장인데 입구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그 새가 아주 잘 나가고 좋고 괜찮은 곳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에 있는 그 해독동에 있는 것도 위치가 거기는 지역이 자체가 좋은 거고 경기도 광주의 성남하고 가까이 한 10분밖에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거고 파주는 조금 멀긴 하지만은 공장지대에 있는 곳으로서 임대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것이 때문에 이 가격이 이런 정도 하락을 했을 때는 지르지 않고만 낙찰을 받는다면 반드시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건물 자체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건물 자체 상당히 좋죠. 보면 권리 분석에서도 제일 빠른 것이 뭐 있죠? 압류, 감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 압류나 감류 자체는 기준 권리는 빠르지만은 저로서는 여기에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죠. 경매 신청을 했으니까 이걸 기준 권리로 보고 여기가 보면 설정이 언제 돼 있죠? 보면 여기가 건자동 설정이 언제죠? 2019년도죠. 여기 압류나 감류가 언제? 2023, 23, 23, 24죠. 그러니까 이 압류나 감류는 이 기준 권리 전부 다 후에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류상으로 인수하는 것도 없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저를 좀 높여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경매의 달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수경매 달인이라고 제가 내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제가 추천 물건 강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1월 23일 날에는 무료로 누구든지 오셔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오픈 강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광고를 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특수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그날 무료로 강의한다니까 한번 와보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광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알려드리는데 자 1월 17일 날에는 토지개발 특강 1월 23일 날에는 특수경매 무료 공개 강의 2월 7일에는 도로 특강 중 소송으로 해결했던 사례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되고 23일 날에는 무료로 하고 17일과 2월 7일에는 교재 포함해서 5시간씩 강의하는 것을 5만 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